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점심 잘 먹었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만 빼놓고들 최강혁이랑 먹으러 가고. 같이 가셔도 되는데. 요즘 아직 연주 의사록은 뭐 당초 약간 호기시한 의견 나올 거가 걱정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죠? 네, 그냥 6월 FOMC 때 내용 확인했고, 그다음에 6월 FOMC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 정도 확인된 수준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특히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시각이 되게 맞아,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뭐 자산 매입에 대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존의 입장 조금 뭐 목표와는 멀리 남아있다 이 정도 입장 확인했고. 전략팀 아침에 좀 모여서 회의 좀 했나요? 최근에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다들 바빠서 안 모였어 얘기들 안 했었나? 네, 오늘 다 일정 있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못 하긴 했는데. 내일 아침에 좀 얘기하자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생각과 다르게 뭐 미국채 10년이 저렇게 내려가 버리면 이거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그치. 뭐 이런 성장 우려가- 플러스 물가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또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제 기대치가 좀씩 떨어지는 거 아니냐 얘기도 있는데, 두 가지는 조금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떨어지거나 한다면은 이제 금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한 설명이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떨어지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면은 달러 강세에 대한 설명이 조금 최근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요인도 물론 조금씩 영향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미국채 자체에 대한 수급 이슈로 봤을 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은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 있을 수 글로벌하게 있고요. 안전자산 선호가 매우 강해진 거 보면 미국채 선호가 높아졌고, 그러니까 네. 달러 강해졌고, 네. 또 최근에 어떻게든 국채 한도 네, 이슈. 맞아요. 뎁실링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국 그 재정부나 이런 데에서 국채 발행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나오니까 금리를 진정시켜 놓는 거지. 네,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 이제 공급 측면에 조금 부담이 줄어드는 걸 수도 있을 거고요, 분명.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플러스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미국채 금리가 좀 빠르게 좀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온도차가 커지면 최근에 이제 뭐 매크로 관심 없어요.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와서 뭐 줄이고 뭐 늘려 얘기나 해줘요.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 전화로.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점약도 취소되고 뭐 막 자꾸 그러다가 이제 시장 좀 조정 받으니까 뭐 다 빠져버리니까 네. 뭐 별 의미 없어지잖아요. 지금 최근에 어떻게 간에 뭐 삼전주를 다른 것은 다른 게 더 빠지는데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매크로하게 뭐가 뭐 이상한 일이 생겼냐 물어보는데 뭐 특별한 건 없잖아 지금. 그렇죠. 뭐 고용 보고서도 그냥 시장 컨센보다도 잘 나왔던 것도 있고, 근데 또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연준의 뭐 조기 긴축을 야기할 만큼 또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장에 대한 뭐 이런 속도는 사실 둔화되는 시점이긴 하잖아요. 2분기에 경기가 이제 작년에 저점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2분기가 고점일 텐데, 와이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2분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 시기다라고 저희는 항상 1년 전 약간 11월 그때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과도했던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펀더멘탈을 보는 시간이 아닌가, 구간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잭슨 미팅에서 그래도 어떤 그 원래 다 컨센서스가 잭슨 미팅 때 테이퍼링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강했는데 그거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이제 뭐 8월 잭슨홀 미팅이든 9월 FOMC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뭐 시작했다라든지 약간 이러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이미 시작은 했는데 이제 명식적으로 공식화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언제부터 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들은 이제 11월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실제로 집행을 하게 된다면 전 내년 정도 초부터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테이퍼링을. 근데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그래도 최근에 얘기가 조금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MBS를 먼저 줄이냐 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각 뭐 로버트 카플란 총재라든지 그러니까 뭐 제임스 블라드라든지 단계적 테이퍼링이다. 그렇죠. 그 두 단계 약간 두 단계 그 투 스피드 테이퍼라고 표현을 하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 가격도 이제 한국 못지않게 이제 전례 없는 수준까지 계속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굳이 MBS 시장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막 가격 버블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일부 의원들은
이제 MBS부터 규모를 줄여 나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또 분들도 좋게 있고요. 해석하는 분들은 MBS만 건드니까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오늘 차장님하고 최강욱 이코노미스트랑 만약에 그 QE 자체를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할 거라고 얘기할 텐데 그 시점 전에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막 올라요. 그게 되면 MBS 매입을 줄일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1,200억 달러 규모를 줄이지 않고 MBS 먼저 줄여버리게 되면은 대신에 국채를 더 살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그건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MBS보다는 국채로 또 자금이 지금부터 뭔가 좀 베팅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제 급락하는 거에 대해서 금리가 급락하는 거에 대해서 아침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지 않겠냐 점점. 그건 좀 나왔던 얘기고 이 얘기는 저번에 이제.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좋게 해석하려는 분위기일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오케이 뭐 그거는 뭐 시작하기 전에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뭐 8월에 올릴 것 같지 지금 느낌이.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7월에 뭐 소수인게 나오냐 안 나오냐 지금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지지난주만 했을 때도 이제 한국채 금리 무조건 한 번은 올릴 거다라는 인식 너무 강했고, 한 번 이상 올릴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뭔가 약간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금리 올리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 지금. 부동산 때문인데.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경기 펀더멘털 상관없이 금리 한번 올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과연 소수 의견을 7월에 주고 이제 차근차근 시간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7월에 넘어가고 8월부터 뭐 두세 명의 소수에 나와가지고 뭐 10월부터 올리냐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으니까 사실 근데 소수 의견 나오든 안 나오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튼 이제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금리 한 번 올릴 거는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한 번 올릴 텐데 만약에 소수 의견이 나온다면은 한 10월쯤에 금리 인상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없다면은 뭐 11월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금리 한 번 올리는 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또 언급이 되어야지 추가적인 금리의 레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주 금통위에서 소수의견 나오는지 여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요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오케이 뭐 이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에 연동돼서 이제 주식쟁이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변수 얘기했고 그냥 어제 의사록 내용 차분히 훑어줄래요? 그러니까 자료로서 정리하셨어요. 네, 앞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일단 6월 FOMC에서는 이제 하도 연준 위원들마다 말씀을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 네. 원래 이래? 요즘 정말 말이 제각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옛날에 연준이 그래도 약간 뭐 똑같진 않지만 방향을 좀 이렇게 가져가면서 서로 하지 않았나?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지 또 10년 만인 거잖아요. 위기에서부터 벗어나는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견이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이러한 정말 격변의 변화는 처음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들마다 성향도 원래 달랐고 그리고 지금 보는 이제 지표들이라든지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말 한마디에 일일비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다 말들이 제각기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시장 예상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또 저희가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의 고도의 전술. 고도의 심리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나 하고요. 같은 사람은 모르겠다. 네. 오케이. 진행합시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원들마다 지금 이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그냥 이제 의사록에서도 확인이 됐다. 예를 들면은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이러한 전제 조건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연준의 목표에 추가적인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지 자산 매입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원래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보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빠르게 충족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고 또 일부 위원들은 아직까지 최근에 확인되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명확하게 시그널을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향후에 있을 고용 시장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그 지표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일단 기존의 입장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이렇듯 이제 테이퍼링 관련해서 이제 이견이 확인이 된 바가 있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BS 관련해서도 이제 최근에 미국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좀 근거로 들면서 이제 조금 MBS를 먼저 그러니까 먼저 매입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대부분 위원들은 이제 미국채나
이제 MBS를 매입을 통해서 전반적인 금리 레벨을 낮춰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연준이 이제 QE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떤 자산을 특별하게 먼저 줄이거나 하는 것인 보다는 같이 줄이는 게 좀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이러한 MBS라든지 뭐 매입 줄여나가는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시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용시장이라든지 물가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일단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구인은 되게 많은데 구직하는 게 조금 더디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근거로 이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연준에서 이제 이러한 구인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조기 퇴직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직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것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뭐 학교가 아직 휴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특히 여성들에 한해서는 이제 아이들 돌보는 교육에 대한 뭐라 그러죠? 보육에 대한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 좀 빠르게 회복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정부의 그 실업보험 혜택 확대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일자리 회복이 되는데 좀 더딘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실제로 보시면은 제가 좀 넣어놨는데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제일 마지막 그 그림 6번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 좀 얼라이너블이라고 그 소기업 관련해서 서베이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그 서베이를 했냐면요. 만약에 그 정부의 추가 실업 수당이 조기 종료가 된다면은 이러한 구인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뭐 좀 대면 업종 있잖아요.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건설업 그리고 뭐 부동산업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리테일 쪽 모두 전반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은 이미 24개 주에서 조기 종료를 한다고 그러니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주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서베이 한 대로 조금씩은 이제 회복에 대한 속도가 조금은 붙지 나가서 않을까 일해야죠. 기대가 정부에 있고요. 돈 안 주니까 이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추가 실업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제가 여기 데이터를 안 넣어놓은 것 같은데 제가 데이터를 보다가 특히 호텔, 여객, 접객업 이런 그 시급 있잖아요. 시급을 봤을 때 뭐 전반적인 평균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실업급여를 받고 그 생활을 하는 그 계층이 있다면은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이게 종료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뭐 상황이 그냥 녹록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7월 초까지 24개 주가 24개 주가 조기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7개 주는 아직까지 그 조기 종료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엄청 빠르게 회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은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기 종료 안 하는 것보다는 하게 되면은 이제 일부 수는 이제 회복되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조기 종료하는 주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러한 그 회복에 대한 속도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도 가지고 가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백신도 안 맞고. 네. 근데 또 일도 안 문제는 나가고 돈도 그냥.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제가 여기 그림 또 4페이지 넣어놨는데 이게 주별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랑 연속 실업 청구 건수 그 주별로 신청하는 건수거든요. 근데 24개 주 이미 조기 종료 얘기했던 주 중에서 청구 건수가 많은 주는 포함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캘리포니아 주, 그다음에 뭐 펜실베니아 이런 데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되게 높은데 최근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근데 이 대부분 종료되는 주가 좀 적은 애들 있잖아요. 적은 애들을 좀 많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많은 주들이 조기 종료를 하면은 좀 유의미 있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텐데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에 대한 회복 속도가 정말 빨라지겠다라는 기대를 확신을 가지고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은 그래도 이제 여름이나 가을께쯤에는 연준에서는 좀 빠르게 회복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이제 하고 있고 파웰 의장도 6월 FOMC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계속 제가 녹음할 때 말씀을 항상 드렸던 거긴 하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이제 일시적인 거다라고 평가는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레벨에 대해서는 좀 생각보다 높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특히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공급 제약 그리고 노동 시장으로 이제 노동 고용 시장의 공급 측의 제약 때문에 이제 물가가 좀 빠르게 좀 높게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공급 변목 현상 같은 것들이 지속이 이제 되면서 그쪽 부분에 대한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대면 서비스 측면에서도 코로나19 그부터 회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가격 상승이 좀 두드러졌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최근에 물가를 좀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일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제거가 된다면은 이제 조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다라는 전망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수 참가자들이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있냐면 물가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냐면 이제 공급망 제약이라든지 투입물 부족 이런 인풋 쇼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물가를 조금 높일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게 더해서 경제가 재개가 된다면은 이제 또 초기 몇 달간 이제 불확실성이 매우 높잖아요. 이게 경기가 재개가 되면은 폭발적으로 수요가 나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얼마나 될지 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물가에 대한 이제 상하방 리스크가 그래도 아직까지 둘 다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망치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당초 예상보다는 실제 물가 그 레벨이 조금 높은 상황인 거는 사실이다라고 요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기자 감안하면 물가가 일시적일 것이 안정화될 건데 네. 이게 올라온 물가가 의미 있는 레벨까지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물가가 너무 높아서 뭐 아니 뭐 그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뭐 금리 측면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하는 것 자체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차피 평균 물가 목표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물가가 상당 기간 높게 유지되지 않으면은 연준 정책 갑자기 변화가 바뀌진 않겠죠. 뭐 그럼 과거에 연준이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파웰 하여튼 이런 이게 도입됐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물가 자체가 뭐 일부에서는 다시 디플레이션을 간다부터 별 얘기를 다 그런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물가가 아무래도 YOY이다 보니까 올해 또 국제유가가 생각보다 또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또 내년을 바라봤을 때 또 YOY로 또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있는 그 거고. 베이스 빼고서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돼요. 그냥 자체가 그냥 좀 어느 정도 레벨 유지가 되면 그게 큰 변화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네.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뭐 연준 소문난 자체에 별거 없다고 뭐 그 좀 그랬죠 연준은. 네, 오히려 그냥 이거 의사로 발표되고 나서 원래는 6월 FOMC 때 매파적으로 해석이 됐었잖아요. 네. 오히려 테이퍼링이 아니라 금리 인상 관련한 언급이 많이 나오면서 되게 매파적으로 해석이 됐었는데 6월 달에는. 근데 오늘 이제 의사로 발표했을 때는 오히려 좀 담백하게 소화를 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의사라고 나오고 나서 금리는 이제 오히려 상승 조금 했고 새벽 3시에 발표됐거든요. 주가도 뭐 비슷하게 흐름을 돌았었지 뭐 별거 아니라고 시켜서. 그랬습니다. 네. 사실 요새 미국 이런 데보다 동남아 이런 쪽들이 좀 많이 좀 경제들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동남아요? 동남아가 아무래도 이런 유럽이라든지 미국보다 그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게 더디고 그다음에 물가가 생각보다 얘네가 높아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또 금리를 인상하는 신흥국들, 뭐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신흥국들 중에 금리를 인상하는 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걔네들은 그래서 이제 신흥국들은 이제 물가가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뭐 7-8% 막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금리를 동결하기 좀 어려운 환경인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국가들도 몇 개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국가별로 이제 특히 뭐 선진국이랑 좀 이머징 구분해서 봤을 때는 좀 이머징 쪽에 통화정책 정상화라든지 금리 인상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지난 며칠 전에 호주 중앙은행 RBA도 통화정책 했는데 또 매파적으로 좀 해석했더라고요. 그 자산매 규모 축소를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국가별로 좀 상향이 나타나고 있고 연준은 전 세계의 어떤 유동성으로 본다면 그게 꺾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저희 팀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M2. 다 좋아요. 왜냐면 주가 설명력이 좋으니까. 옛날부터 그래요? 많이들 쓰던 지표인데. 네, 최근에 계속 이제 빠지고 있어가지고 M2. 옛날에 저렇게 꺾이면 바로 주가가 빠졌는데. 근데 이제 그로스도 빠지고 있는데 그 실제 그 규모액 자체도 빠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너무 늘었으니까. 네. 그건 줄여야 돼 그거는 너무 늘었으. 연준에서도 그 RRP 얘기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연준에서도 이제 뭐 차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뒷구멍으로 지금 다 계속 유동성 이렇게 유입을 하고 있다고. 내가 봤을 때 이미 물줄기를 완전 잠그진 않고 조이기 시작했냐고 나더러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한 요만큼씩 돌리니까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지 지금. 그리고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RIP 시장은 워낙에 단기 자금 시장 쪽으로 그치. 많이 운용을 하고 사람들이 조금 관심이 덜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걸 또 이쪽으로.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은 막 시작했어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되게 시장에 만약에 너무 과잉 유동성이 있다면은 사실 RIP로 들어갔을 때 뭐 국채 금리가 뭐 급등한다든지 기준금리 올리는 것보다 RIP 쪽으로 자금 들어가가지고 조금씩 정상화되는 게 시장에 봤을 땐 좀 덜 충격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과는 다르다는 건 분명해요. 그때 테이퍼 텐더러 같은 거 안 나오게끔 다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정상화를 할 때 별 충격 없이 좀 이렇게 소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 자료 하여튼 한번 자료 영문이랑 다 뒤에 그 데이터 넣어놨으니까 네.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네. 사실 뭐 연준 의사록이 정말 소문난 자체 별거 없었다 말씀드릴 정도로 조용하게 넘어가서 사실 네, 오기 조용하죠.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네. 많은 이벤트 그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나 오늘 되게 아침 제가 새벽 일찍 왔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진짜 읽고 쓰느라 조금 아침에 모닝 때 좀 늦어가지고 아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쓰느라고 늦었습니다. 전혀 피곤해 보이질 않아. 아 저요? 아 그런가요? 네. 체력이 좋아가지고. 젊어가지고. 알았어. 난 늙었다. 그래. 아니에요. 네, 마무리 알겠습니다. 칩시다. 예.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